보릿고개 춘궁기 논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건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기근은 있었어요. 그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당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른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 껍질, 네. 이른바 초근목피를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근목피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가 안 되는 대신에 배설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똥구멍이 찢어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데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이 언제 나온 말인지는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일제 때 많이 쓰인 말이라는 건 사실이고 많이 쓰였다. 어느 나라든지 기근이 있었고 어느 나라든지 폭군이 있었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나쁜 것만 보고 흉보고 경멸하고 외국의 역사 특히 유럽의 역사에서는 좋은 것만 따다가 위대한 줄 아는 거 네. 이게 이제 큰일이야 그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욕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종 그다음에 의친왕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네. 열댓 명씩. 예. 응? 철종도 그러면서 아주 막 미개한 나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 왕조 시대에 왕은 아들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시대가 달라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자식을 많이 낳은 것으로 현대적 관점에서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 역사를 현대적 관점에서 옛날에는 그 자식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았어.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다른 나라와 형평성 있게 비판하라 그겁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그 불교를 공인했다는 그 아소카 황제인가 뭐 있죠. 인도죠. 예, 그 아소카 자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 본인도 몰라요. 200 몇 명 돼요. 이야. 예, 진짜. 예, 200 몇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아소카가 네. 자기 자식 97명을 다 죽였어요.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와, 권력 투쟁 때문에. 네. 그런 것은 모르고 불교를 공인한 훌륭한 왕이다 하면서 얼마나 영조가 나쁜 놈이면 자기 아들을 뒤주에다 죽이냐. 이런 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숙종이 네. 장희빈 이용하다가 폐위시켰다. 뭐 2년 후 여자를 이용했다. 네. 숙종 정도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정말 여자한테 관대한 왕에 속하는데 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콘스탄티노프 뭐 대제라고 들어봤죠? 네. 네. 그 콘스탄티노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무슨 뭐 밀라노 칙령해가지고 기독교 공인해가지고 313년 막 그런 좋은 것만 떠오르잖아요. 예, 예. 이 콘스탄티노프라는 놈이 자기 아들이 그 말하자면 인조 때 광해군처럼 선조 때 광해군처럼 예. 이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세자죠, 황세자. 황세자가 막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지 아들 놈을 체포해가지고 2달 동안 고문을 가합니다. 아들을. 예, 그래서 고문 치사해요. 근데 너무 그 오래 한다. 항목으로 그거를. 예. 뭘로 몰았냐면 네. 내 마누라하고 저놈이 간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항목으로 2달 동안 고문을 해서 죽이고 나서 네. 이제 그 비밀을 지 마누라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 마누라도 죽여버려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역사를 볼 때 공정하게 보셔야지
왜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좋은 것만 보고 우리 역사에서는 나쁜 것만 봐가지고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냐 그겁니다. 아, 그뿐만이 아니라 사관이죠. 잘 네.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네, 그 네. 말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자, 콘스탄티누스. 네, 코스탄티노프가 아니라 누스인지.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외국 사람 이름은 조금씩 틀리고 이러는 게 정상이야. 우리 건 틀리면서 외국 건 잘하는 게 그게 약간 뭐 잘 알면 다 좋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족보 외우는 거. 네. 아우 그냥. 아, 자, 그러면 오늘 그 대동법 논의를 지금부터 들어가면 지금 몇 시입니까? 5시 4분입니다. 지금 5시분이에요. 그러면 50분 가까이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오늘 이걸 다 논의가 가능할까요? 뭐 또 해보는 대로 하고 안 되면 또 대동법 그 3탄으로 다음 주에 네. 해야 되겠죠. 네. 사실 그 대동법 하면 어려우니까 한번 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네. 이 대동법은 이른바 그 고을 단위로 매기던 그 곡물 조용조에서 마지막 조를 네. 그 토지 면적에 따라서 매기는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지방의 특산물 또는 뭐 진상품을 바치는 것을 방납의 피해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쌀이나 콩 같은 걸로 이제 일원화시켰다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생산이 돼야 되고 운송이 돼야 되고 보관. 저장이 돼야 네. 되고 그리고 전국 각 곳이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앙 집권적 관료 국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제도다. 네. 네. 그러니까 대동법을 실현했다는 것부터가 조선 행정 체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걸 못했어요. 가능하지도 않았고요. 네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됐다라고 하는 것. 이거 그렇죠. 자체가 유럽에는 그 당시 그런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각자 지들이 그 지역 패권 잡은 놈들이 거기서 세금 먹이고 지들이 다 먹고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그 위대한 개혁 대동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대동법이 위대했던 이유는 철저한 민생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동법의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김육인데 네. 김육 물론 한 사람이 한 것은 아니다 정도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네. 이게 100년 이상 논의 추진된 이 세제 개혁이니까 김육 혼자 했을 리가 없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왕조실록에서 확인되는 한 400. 이 대동법 발언자가 이 400명이 넘는다 겁니다.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시대 순으로 나열을 하면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 네 사람이 율곡 이이와 오리 이원익과 포저 조익과 그리고 잠곡 김육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죠. 네. 제가 그 조용조 세제 중에서 이른바 누진 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이 네. 앞에 나오는 조. 조라고 했죠. 네. 그걸 이제 전조라고 하는데 전세, 토지세. 네네. 네. 토지 소득세입니다. 사실은 토지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분 6등, 연분 9등에 의해서 이 차등을 뒀으니까 소득에 따른 이게 누진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조가 감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감소해가지고 이 3분의 1 정도를 이 조용조 할 때 앞에 조가 충당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한 100년 지나니까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4분의 1로 주니까 어쨌든 국가 재정은 충당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 나오는 즉 공물을 늘렸다 그겁니다.
이 곡물은 늘려나가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방 특산물이라는 것은 자연환경의 변화, 네. 시간의 변화와 함께 그 생산에 변화가 생기니까 그 특산물을 갖다 바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구해서 바쳐야 되는데 농사짓기 바쁜 사람이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그걸 구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신 그걸 구할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대신 그 납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대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대납이 생기는 과정에서 그 대납업자들하고 기득권들이 결탁돼 가지고 네. 그 대납 그 거간비를 대납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엄청나게 올려받았다 그겁니다. 80%나.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말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곡물 즉 조정에 바치는 정식으로 바치는 곡물은 꼬치에 끼고 가고 인정은 지게에 메고 간다 이런 말이 생겼는데 바로 인정 사람의 마음 즉 이건 뇌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동법이 이제 과연 그러면 대동법이 시행됨으로써 네. 민생의 부담이 얼마나 줄었느냐? 자, 이런 것을 또 증명을 해야지 되는 건데 네. 이거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전국 각지에 통계를 낼 수도 없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네. 뭐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효자거나 네. 우리 강명희 선생님처럼 네. 그다음에 열려거나 우리 김경화 선생님처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네. 정부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어떤 보상을 해주냐면 너희들은 공물을 안 내도 된다 해가지고 공물 면제 티켓을 줬어요. 그걸 이제 공물 면제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공물 면제권은 대동법 이전에도 있었고 대동법이 이제 실시되고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공물 면제 그걸 또 사고 팔아요. 이제 공물 면제권을 받으면 네. 그걸 이제 딴 사람한테 팔기도 합니다. 그러면 돈 있는 놈들이 많이 사놓겠죠. 요즘 뭐 이거 무슨 그 딱지 같은 거 사놔가지고 네. 뭐 무허가 돼서 하듯이. 네네. 그 공물 면제권이 대동법 이전에는 1결당 그 쌀로 쳐가지고 60말 내지 70말 가격이에요. 면제권. 예. 그러니까 1결 공물 면제권이 가격이 60말 내지 70말이었는데 네. 대동법이 실시되고 나서는 이 공물 면제권 가격이 폭락하겠죠. 똥값이 된다. 예, 12말로 폭락을 합니다. 그럼 그만큼 공납의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60 내지 70이니까 이제 70 떼버리고 60이라고 칩시다. 네. 60이라고 치면 60말이 12말로 줄었으니까 그건 5분의 1로 축소된 것이고 5분의 4가 감소된 거 아닙니까? 80%가. 이걸 가지고 이제 80%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세금은 아니죠. 그렇죠. 조용조 중에서 뒤에 조죠. 뒤에 조. 뒤에 공납. 네. 공납. 이제 그렇게 봐야죠. 공물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대동법이 시행된 어간은 임진왜란 때인 선조 때부터 현종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이제 100년간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성, 연중, 임명, 선조죠. 네. 광해군이죠. 네. 인조죠. 네. 그러니까 선조, 광해군, 인조. 이 조자가 들어가거나 군자가 들어가는 것은 뭔가 비상식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요. 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왕권의 권위를 실제보다 더 세워야 되니까 조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조냐 종이냐 이거 기준이 없어요. 근데 무슨 변란이 있었거나 이래가지고 더 이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해야 된다 할 때 이제 조자를 붙이니까 네.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 병자호란을 겪은 인조, 그 다음에 계유정난을 겪은 세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선조, 광해군, 인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현종. 경 숙경영이죠. 예. 그러니까 숙종, 경종 그 전에 현, 현종이죠. 예. 현종, 숙종 네. 다 종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영정조. 네네. 그러니까 이건 왕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됐다는 걸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죠. 예.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간이 사실은 대동법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았던 기간인데 태평성대. 뭐 어쨌든 좋은 네. 기간인데 이 기간을 싹 무시해버리고 네. 이 기간을 완전히 대동법이 시행되던 이 기간을 건너뛰어버리고 영정조 시대 얘기하다가 조선 멸망기 얘기만 하는 게 우리의 그 조선 사관이라 그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대동법의 취지를 처음으로 설파하고 실제 그 상소문으로 작성한 분이 이제 율곡이인데 참 재밌어요. 이 율곡이 선생이 1536년에 태어나서 네. 1584년에 졸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대동법 공로자인 오리 이원익 선생은 154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1살 어려요. 그리고 1634년까지 오래 살았죠. 오리 이원익 선생님이 그렇죠. 장수하셨죠. 87세, 만 87세까지 네. 살았는데 이원익 선생을 홍문록에 넣어서 발탁한 분이 이제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원익 선생은 광해 때도 영의정, 초대 영의정, 인조 때도 초대 영의정을 했어요. 그러니 만선사관에 의해서 식민사관에 의해서 광해군을 무슨 좋은 군주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대동법을 광해군이 시주했다. 광해군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이원익이 적극 주장을 해가지고 핑계 저 핑계 때문에 했던 질질 거고 끌고. 예. 바로 흔히 말하는 광해군 때 실시한 대동법이 이른바 경기선해법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인조 때 들어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 일거의 실시를 시도했다가 실패한다 그겁니다. 아. 그게 3도 대동법의 실패예요. 이건 뭐냐? 운송 문제, 저장 문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아. 인류와 유통에 대한 문제. 그런데 네. 사실 이때 전국 대동법의 3옥 등을 비롯한 모든 우정 체제를 만든 분이 거의 천재에 가까운 포저 조익 선생입니다. 아, 조익 선생. 네. 그리고 이 조익 선생은 3도 대동법이 실패하자 다시 개선안까지를 만들었지만 실시되지는 못해요. 그 자료를 보는 거. 그 개선안의 자료가 그 대동법을 꼭 실시해야 할 필요가 가장 절박했던 충청도로 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김육 선생은 명나라에 갔던 마지막 사신입니다. 아, 명조. 그러니까 임신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을 때 네. 병자호란의 소식을 들어요. 아. 그러니까 통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명나라는 망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명나라 망한 게 1636년 병자호란하고 같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신으로 갔다 와가지고 사신 얘기는 내가 하는 이유가 조금 이따 또 있습니다. 1637년에 김육 선생이 충청 관찰사가 되거든요. 네. 이때까지 김육 선생은 대동법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인식도 없었고. 게다가 근데 관찰사로 가가지고 충청도 가명에 보관돼 있는 조선은 뭐의 나라라고 했습니까? 기록의 기록의 나라. 나라. 기록의 나라 문서의 나라입니다. 가명에 보관돼 있는 문서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서를 누가 작성했느냐? 전 관찰사였던 권반이 했어요. 건반. 권반. 그 권반 나중에 그 숙종 때 그 백두산 경계비 협상하려고 백두산에 갔다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그 권반은 누구 걸 참조했느냐? 조익 조익을. 선생이 만들었던 대동법 그 개선안을 참조해가지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두고 이 독해력이 좋은 김육 선생은 이 대동법 문서를 보고
말 그대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네. 이거야말로 충청도를 이거야말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되살릴 수 있는 개혁이다 하고 신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공무를 고을에 부과해 왔어요. 네. 그러면 고을에 부과하면 마을 단위로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힘 있는 놈은 안 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을에 부과하면 돈 없는 사람은 안 내고 돈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상식인데 네. 그렇죠. 현실은 우리의 상식과 항상 달리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통에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고을에 부과하면 힘 있는 놈들은 안 내요. 네. 힘 없는 사람이 내는 것을 고을에 부과하던 것을 호 단위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지에 부과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평과세가 실현되니까 네. 돈 있는 놈들 것을 부담하던 하층 민생의 부담이 또 줄어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민생의 부담도 확 줄어들고 오히려 국가 재정은 더 확보가 되고. 튼튼해졌다 그겁니다. 효종이 즉위한 것은 1649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기되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우리가 조선 역사에서 경멸에 맞지 않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시간 아닙니까? 병자호란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효종 얘기하면서도 병자호란의 결과로 인질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독림대군 얘기를 하면서도 맨날 와가지고 인조가 소현세자 질투해가지고 소현세자를 뭐 독살했다느니 어쨌든 이런 역사만 배우잖아요. 네. 독살은 왜 그렇게? 효종이 누굽니까? 효종이 독림대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바로 효종 때 다시 한번 이 충청 대농법을 놓고 정말 진지하고도 뜨거운 논쟁과 토론이 벌어진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김육을 효종은 또 대동법을 실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러려면 김육을 다시 이제 중용을 해야 돼요. 중앙으로 불러드려요. 네. 네. 그런데 뭐 영의정이 됐건 우의정이 됐건 이제 우의정으로 불러드리는데 명분이 있어야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병자호란의 뒤끝에 청나라 애들이 전쟁 뒤끝에 전쟁이 지고 나면 막 내정 간섭이 당분간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청나라 놈들이 이거 내정 간섭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영의정들 막 비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한탄하고 광해군을 이렇게 광해군에게 항의 표시로 벼슬을 그만뒀던 김육 선생이 다시 조정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오히려 청나라가 준 거예요. 김육이 해야지 청나라가 좀 잠잠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효종 때 이 김육 선생이 다시 중용이 되는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경제 개혁을 하고 세제 개혁을 하려는 포저 조익과 이 잠곡 김육 등의 이 행정 실사구시의 관료들 그 전에 정치 개혁을 주장하는 광산김씨 김집 김집. 그리고 이제 김상원 등의 아주 고도의 그 존경받는 기득권 성리학자들의 의견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대동법의 필요성은 아는데 네. 아직 준비가 덜 됐고 확실한 양안이 안 돼 있으니까 당장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유예 실시하거나 점진적 실시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김집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죠. 네. 김집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김장. 김장생이고 예. 김장생 계보가 김집으로 이어지고 김집의 이 학문적 계보가 송시열 선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기득권 지식인들한테는 가장 우대받고 존경받는 계보가 김장생, 김집, 김상원인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 김육 선생이 대립하고 논쟁을 벌이기에는 벅차다 그겁니다. 그때 김집 선생이 이제 이조 판사였는데 자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다 보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사임해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요. 아, 둘 다. 김육 둘 다. 자 그러니까 이 효종이 아 이거 김육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 대송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효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까? 그냥 복림대군 정도만 알잖아요. 네. 네. 대송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육한테 올라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의 그 왕안석이라고 있잖아요. 왕안석. 신법. 네. 예, 신법, 변법. 네. 그러니까 왕안석과 이제 그 당시 왕안석은 이제 변법, 신법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네. 그 당시에 보수계에 존경받는 원로가 바로 누구냐면 사마광이에요. 스마광. 네. 아, 사마광이 예. 이때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권위는 스마광이 훨씬 있었죠. 그래서 스마광도 얼마나 성실한 위대한 역사학자입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중국에서의 그 진보 대 보수의 싸움에서는 네. 진보가 패배해요. 왜냐? 이념 공세를 퍼붓기 때문에 그래요. 왕안석한테. 그 당시에는 성리학 또는 유학에서 일탈하는 것은 일종의 사상적 문제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변법이다.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저러면 종북이다.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거야. 사문난적 이런 예. 사실 사문난적도 할 말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일단 사문난적은 만들어진 역사예요. 조작된 역사.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예.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김집과 같은 제가 얘기했죠. 관광님이라고. 네. 그 기득권이면서도 도덕적으로 아주 학문도 훌륭한 사람하고 대립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 그겁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효종이 자꾸 이 김육한테 올라오라고 하니까 사양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사양을 하냐면 내가 어진 일을 업신여기고 변법을 했다고 그들이 주장하면 주상도 나를 못 지킵니다. 여기서 어진이는 누구냐? 김집이에요. 그러니까 김집이 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김육의 안이 관철될 수 있었냐 하면 김육이 우려했던 대로 이 김집 같은 사람들이 김육을 이념 공세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김집 등의 이제 교양도 작용을 했지만 김육이 이념으로 공격당할 만한 이 핸디캡이 없었어요. 약점도 없었지만 오히려 강점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무슨 문재인 정부 비판한 글을 썼더니 무슨 돌멩이 한번 안 던져본 너 같은 놈이 감히 뭐 정부를 비판한다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걔들 뭐 90년대 데모했던 애들보다 70년대 80년대 초에 훨씬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네. 현장에서 고생도 했고 네. 저한테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문재인 정부를 또 비판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김육 선생도 여기에 이제 비유하는 게 조금 멋쩍지만 김육 선생도 이미 사림, 지사의 과거 낡은 말로 하면 훈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 학생회장일 때 학생회장을 재인이라고 해요. 재인. 학생회장일 때 그 정인홍 등의 그 이 학문적 정통성을 바꾸려는 시도에 항의해가지고 데모를 주송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어렵게 진사시를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갔다가 그 말하자면 그 광해군이 폐모살제의 그 죄를 저지르잖아요. 네. 네. 엄마를 패해버리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네.
광해군이 그 영창제군도 죽이고 임해군도 지형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네. 옛날 역사에서 형제도 죽이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공적인 투신이냐 아니면 사적인 욕망이냐 이거에 따라 구별돼야 된다고 했죠. 그런 거에 항의해서 또 김육 선생은 때려치우고 삼곡에 가서 농사를 그 황무지에 가서 농사를 짓고 숫장사를 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김육 같은 분이 김육 같은 사람을 김집 같은 그 지사학자도 인정을 해줬다. 아, 네. 그래서 저 사람도 살인이다. 나하고 생각이 다를 뿐이다. 이러니까 이 김육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당시에 그 영의정이라는 것이 청나라한테 찍히면 한 방에 나갈 수 있는 그 위험한 전후의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영의정은 요즘 통일부 장관 하래도 할 사람 없었듯이 네. 위험한 자리였는데 바로 그 무서운 자리에 이제 그 김육 선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충청도 대동법, 호서 대동법이죠. 이걸 관철시켜요. 네. 충청도 대동법이 관철되면 그 다음은 이제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김육 선생 때에 충청도 대동법이 완성되자 김육 선생 다음 세대에 김육 선생의 그 아들이 우명과 좌명이 있어요. 아들 세대에 이 대동법이 경상과 황해도까지. 물론 강원도는 경상이 아니라 전라. 경상도하고 경상도는 안 했다고 그랬죠. 전라와 강원도, 즉 포조 조이기 하려던 그 삼도 대동법이 다 실시되고 네. 1708년에 이르러서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써 이 대동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김육 선생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어떤 졸기를 남겨놓고 있는지 실록에서 김육 선생의 그 졸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김육은 기묘 명연인 대사성 김식의 후손이다. 그렇죠. 이건 조광조 때 이 사화에 희생된 그 기묘 사화의 제2인자 조광조 다음에 2인자 김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식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유배를 갔다가 네. 섬으로 유배 보내니까 안 간다고 안 가고? 갔어. 탈출하잖아요. 네. 탈출했다가 무슨 또 영광에 있는 도적대들하고 결탁해서 뭐 혁명을 뭐 기도하기도 했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그다음 이제 그 세 명이 같이 아들하고 또 한 놈하고 중 출신하고 했는데 그 놈이 배신해가지고 아들한테 정찰을 좀 하고 와라 해놓고 동굴에서 이제 자살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통 분 아니에요. 그렇네요. 예. 예. 그러니까 조광조는 뭐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계속 기다렸죠. 계속 뭐 서양 내리니까 뭐 주상이 이럴 리가 없다 뭐 이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웃기대요. 제가 어느 날 무슨 유튜브에서 역사 강의를 얼핏 듣다 보니까 네. 우리 실록에 보면 잘생겼다고 얘기되는 사람이 조광조다. 응? 역사 강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조광조가 잘생긴 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 후손 조국도 잘생기지 않았느냐 이러는 거예요. 네. 조광조 할 때 조씨는 조자룡 할 때 조씨고 조조할 때 조씨가 조국할 때 조자 아닙니까? 한자가 다른데. 야, 그 역사 강사라는 사람들 그런 말을 뻔뻔하게. 그런 거는 자막 만드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인데. 네. 젊어서부터 효행이 독실하였고 장성하자 문학에 해박하여 사류들에게 존중받았다. 문학에 그렇죠. 해박해가지고 이 김육 선생이 쓴 시도 있죠. 광해조 때에는 세상에 뜻이 없어 산속에 묻혀 살면서 바로 이게 옛날 선비들이 하던 짓 아닙니까? 세상이 좋으면 출사하고 세상이 나쁘면 세상과 등지어서
황해조 때에는 세상에 뜻이 없어 산속에 묻혀 살면서 몸소 농사짓고 글을 읽으면서 일생을 마칠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인조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바뀌죠. 인조반정에 이르러 제일 먼저 유일로 추천되어 이제 이 추천 남겨진 케이스, 은일한 선비. 유일로 추천되어 특별히 현감에 제수되고 이때 파격적으로 기용했어요. 정칠품. 과거 과거 1등으로 급제해야지. 이제 이런 사람들 나중에 또 정식으로 과거를 봐요. 현감에 제수되고 이어서 갑과에 뽑혔고 벼슬이 여기장에 이르렀다. 사람됨이 강인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 정확하고 나라를 위한 정성을 천성으로 타거나 일을 당하면 할 말을 다하여 기휘를 피하지 않았다. 피하는 바가 없었다. 병자년에 연경의 사신으로 갔다가 우리나라가 외국 군사의 침입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병자호란이죠. 밤낮으로 통곡하니 중국 사람들이 의롭게 여겼다. 평소에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는데 정승이 되자 새로 시행한 것이 많았다. 양호의 대동법은 그가 건의한 것이다. 양호라는 것 호서와 호남 지방이죠. 예. 양호 호자로 시작하는 걸 두고 네네. 호서 호남. 다만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처음 대동법을 논의할 때 김집과 의견이 맞지 않자 김육이 불평을 품고 여러 번 상소하여 김집을 공격하니 사람들이 단점으로 여겼다. 이건 이제 기득권 김집의 김집을 좀 그리고 우리나라 졸기에는 좋은 것만으로 돼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졸기가 그래서 사실적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좋은 것만 있습니까? 단점도 있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 한 부분이 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잖아요. 네. 뭐 우리 같은 사람 실록에 옛날 살았으면 뭐 졸기에 기록할 만한 사람도 못했겠지만 혹시 그 졸기에 기록 대상이 되면 아마 99%는 나쁜 놈이고 하나 정도만 이렇게 될 텐데 네. 김육하고는 반대입니다. 예. 그가 죽자 상이 탄식하기를 어떻게 하면 국사를 담당하여 김육과 같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은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느냐 야, 이건 뭐 하였다. 대단한 극찬이네. 예. 나이는 79세였다. 그의 차자라고 둘째 아들이죠. 네. 김우명. 첫째 아들은 김좌명. 항상 좌가 먼저죠. 김우명이 세자의 국구로서 청풍부원군에 보내졌다. 자, 이게 이제 김육 선생의 그 졸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육 선생의 삶은 참 우리가 이런 분들은 역사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조선을 헐뜯고 비방했던 그 비주류 이게 조선 사관의 핵은 뭐냐면 주류는 나쁜 놈이고 비주류 불평분자들을 우대하는 게 그 조선 식민사관의 핵이에요. 바로 비주류 불평분자 중에 실학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흔히 말하는 네. 실학자로 불리는 네네 불리우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이익 성호사설 아직도 무슨 실학에 대든 줄 알아요. 성호사설 읽어보고 얘기하세요. 읽어보고. 그리고 이익은 과거도 못 봤어요. 왜 못 봤느냐. 서류 미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그런 것도 무슨 뭐 과거가 불공평하고 그 말이 돼요. 그게? 서류 미비면은 예.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성호사설 읽어보세요. 그거 책입니까 그게? 하나도 취할 게 없어요. 조잡이. 자, 여러분들 이 김육 선생이 11세가 되던 거 1580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11세면 1590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90년이면 임진왜란 2년 전 아닙니까? 네.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그 전후 어려운 시간에 민생을 되살리고 국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보존된 건데 그런 역사들은 안 배우고 전부
우리 역사의 그 추한 면만을 들춰내 가지고 과장하는 거. 우리가 이런 태도는 고쳐야 돼요 이제는. 네. 근데 바로 이 김육 선생이 만 10살 때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던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예. 이 김육 선생이 김식의 4대 손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3대 손까지, 그러니까 본인 포함해서 3대 손까지면 4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형벌을 주더라도 이 3대까지. 불이익을 주더라도 그렇게 주고, 네. 그다음에 우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관념상 양반은 이제 다시 말해서 그 중앙 양반, 문관 아니면 무관, 네. 양반의 3대까지는 이제 통례로 양반으로 쳐준다 그겁니다. 네. 4대째 되면 그냥 평민 되는 거예요. 싫으면 과거 급제하든가.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 조선 시대는 귀족 세습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럽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고 이게 우수한 점이에요. 과거 시험을 봐서 홍패를 받든가. 네. 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김식의 후손이니까 김식의 아들은 과거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김식의 손자도 못 손자도 봤어요. 못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증손자는 보죠. 저 볼만한 집인데 그러니까 좀 특혜로 수령이 됐어요. 작은 시험을 하나 돼가지고 좀 특혜로. 그러니까 일단 정규직이 되니까 그 네. 집안을 먹여 살렸다 그겁니다. 네. 할아버지가. 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아들, 즉 김육의 아버지죠. 아버지. 네. 김육의 아버지는 정식으로 바로 막 합격을 해요. 자, 문제는 그쯤 됐으면 집안이 피어나야 되는데 이건 할아버지가 죽어. 경제 책임지던. 그리고 2년 있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아. 김육이 1594년이면 15세예요. 15세인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죽습니다. 가장이 됐네. 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제 좀 돈 좀 벌어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될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15세 때. 네.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면서 가족이 이제 어떻게 남느냐?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만 남아. 아버지 죽고 어머니 남아. 남동생 하나 남아. 여동생 둘이야. 이 소년 가장이 되는 겁니다. 소년 가장이. 그러다가 그러니까 살 집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막 친척 집도 가고 뭐 충청도도 가고 막 이러다가 19살 되던 해에 1598년입니다. 할머니가 사망해. 그러니까 이런 통에 어떻게 의병 같은 걸 했겠어요? 할 수가 없지. 만약 이때 만약 김영 선생 집안이 유복했더라면 김영 선생은 분명히 의병 같은 거 할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2년 있다가 21세 때 어머니마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0년 동안 15세부터 23세까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상을 치르는 거예요. 이 틴에이저의 기간을 이렇게 보낸다 그겁니다. 야, 이렇게 보내다가도 공부 딱 시작하니까 농사지면서 과거 급제하는 거 보면 야, 이거 또 좀 타고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상까지 마치고 1603년이 됐고 26세의 나이로 사마시에 응시해가지고 합격하고 네. 결혼도 한다 그겁니다. 되게 그리고 일찍 이듬해 들어가네. 회시에 합격해가지고 성균관 생원이 돼요. 꿈에 그리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렇게 공부만 잘하면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체제가 됐어요. 요즘에는 가난한 집 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수능점수 나오게나 돼요? 안 되죠. 공부할 시간도 로스쿨 같은 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은 더 그렇죠.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정식 과거 우리가 포저 조익 선생 아까 얘기했죠. 네. 포저 조익 선생이 이 김육 선생보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많은데 차인데. 과거는 20년 먼저 급제한 사람이에요. 조익 선생이.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1611년에 정인홍이
이 회태 변척소, 다시 말해서 그때 그 조식을 집어넣고 이왕을 빼버리는 이 약간 그 이탈.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북인들의 피해가 컸거든요. 지들이 의병 하나 했다는 것으로 요즘 민주화 운동인지 뭔지 해가지고 그거 갖고 이 개난동 치는 이 386 애들하고 비슷해요. 이 북인은 그때 한번 개난동 펴가지고 붕당사에서 씨가 말랐잖아요. 제가 뭐 독인, 서인, 남인, 북인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은 건 아닙니다만은 북인의 단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붕당 싸움에서도 붕당 경쟁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룰이 있어요. 네. 그 룰을 어긴 애들이 북인이. 그러니까 북인은 역사가 끊겨버리잖아요. 그 뒤로 이거에 반발해가지고 정인홍을 유적에서 삭제하니까 바로 이 광해군이 노예에서 sak적 의논을 낸 자를 조사해가지고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명을 내릴 때 바로 이거에 대해서 동맹 휴학으로 저항을 주도한 게 김육이다 그겁니다. 아까 비슷한 말 했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현명한 대감이었던 이덕형과 이양복이 주장해가지고 이 자격 박탈은 이제 면했는데, 근데 2년 뒤에 이제 개추곡사가 일어나. 이거에 반발해가지고 성균관을 나와서 가평 잠곡으로 은거한다 그겁니다. 장곡이 됐죠. 사실 자기가 무슨 정치적 책임이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학생인데도 그런 가치관을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스스로 노동을 해가지고 황무지에 가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절개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훗날 이 김구한테 청명고절이라고 합니다. 청명고절. 예. 아주 이에서 고자가 높을 고자가 아니라 고생할 고자예요. 고생하면서 고생한 가운데 절개를 맑고 깨끗하게 살면서 절개를 지켰다. 고매한 절개가 아니라 고된 절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김집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 김육은 이제 나중에 그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이 대동법을 실행시켰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46분이니까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록을 좀 뒤져보니까 네. 지금 이 사실 말입니다. 요즘 그 국사학자라는 사람들, 여러분들 논문이나 글 보세요. 요즘도 그 언론에 네. 툭하면 연려실 기술 인용이에요. 실록은 안 봐. 연려실 기술. 그 다음에 또 뭐 택리지. 다 그런 거 야담집들이거든요. 실록을 볼 생각을 안 해요. 게을러서 그래요. 자, 증광별시를 실시하여 김육동 38인에게 급제를 내리자. 인조만정으로 세상이 뒤집어지자. 아까 네. 유일. 네. 아까 아주 그 깨끗함을 유지했던 사림들을 특채. 이때가 인조 2년 9월 29일입니다. 1624년. 근데 아까도 그냥 사실 그 부모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성균관에 들어갔는데 저하고 관계되는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에이 더러워하고 탁 팽개쳐 나오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했어요. 이제 부모는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 남의 자식 공부 잘하는 얘기를 가끔 우리 앞에서 해요. 뭐 우리가 뭐 공부를 아주 못하는 자식은 아닌데 우리보다 꼭 잘하는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뭐 이름도 성도 모르는 멀리 마을에 있는 애가 뭐 그 서울법대 들어갔더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몇 번 하니까 우리 자극적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난번에 저 산 너머 동네에 그 서울법대 들어갔다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걔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모른다 그러니까 깜빵 갔어요. 데모하다가.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이제 그 관직을 받았잖아요. 네. 김육이. 근데 이때 아주 관직 중에서도 요직이에요. 요직 중에서도 급수는 낮지만 그
그 병조 참인데 이게 참이라는 게 이 병조 좌랑이에요. 랑. 이조 정랑처럼 랑자 들어가는 게 청유직이거든요. 칠품. 예, 그렇죠. 근데 이때 그 대비는 중전의 엄마죠. 아니 중전의 엄마가 왕의 어머니. 이 대비가 맹인 7명을 그 뭐 복을 빌기 위해서 점치려고. 대궐로 뭐 점치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네네. 대궐로 이제 들어오라고 한 모양이에요. 근데 김육이 딱 나서가지고 못 들어가. 왜냐하면 허가 없이 못 들어가거든요, 자민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 대비백을 믿는 이 맹인들이 온갖 공갈을 다 하고 협박을 했지만 이 김육이 딱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실록 1625년 그 3년 1월 19일자 기사가 중관이 대비의 명에 따라 맹인을 입궐시키려고 했으나 병조 참이 김육이 저지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다음에 이 김육은 인조 16년에 충청 감사로서 바로 세금 규정에 대해서 아주 학구적인 이 상소를 올리는데 정말 재미난 것이 말입니다. 이때가 1638년이에요. 그런데 율곡 2가 이 박납의 피해 이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상소했던 게 아마 1580년 이 김육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네. 율곡의 상소 내용과 김육의 상소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첫 번째로는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율곡이 좀 참고했다. 김육이 율곡 걸 좀 참고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이들이 개혁의 방향이나 네. 그 민생을 생각하는 이 관점과 가치나 이런 게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때 이 세제 개혁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이고 기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38년에 다시 대동법에 대해서 아주 긴 상소를 다시 올립니다. 네네. 이 상소라는 건 이제 아주 권위가 있는 거죠. 이런 상소는 괜찮고. 네. 그리고 이제 효종 때 효종 즉위년 즉 1649년에 김육이 우의정이 돼 있을 때인데 호남 지방의 대동법 시행을 건의하여 대신과 바로 논의를 벌이는데 이때 바로 아주 이 열띤 논쟁과 토론이 이제 벌어져요. 아주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공부 굉장히 깁니다. 여기 이제 서로 이렇게 토론 벌인 것이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이런 게 훨씬 재밌겠죠. 네. 아주 깁니다. 그 다음에 1650년 효종 1년에 대동법 시행으로 김육과 마찰이 있어 김집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조판서 김집이 연산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 그리고 제가 그 참조했던 저작물 언제나 민생을 생각하노니 이정철 선생의 대도봉용 이런 것들이 다 실록에 바탕한 역사 연구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1650년 11월 13일에 효종이 신하를 인견하고 김상헌과 김육, 조익 등이 떠나가는 일에 대해서 의논하다. 사직. 그러니까 김상헌, 김집 네. 이 사람들은 정치개혁파들이고 네. 조익, 김육 이런 사람들은 경제개혁파들인데 경제개혁파. 네. 둘이 충돌해가지고 에이 다 안 해 하고 다 떠나가니까 조정은 누가 책임져? 효종이 이제 그때 이때 말들이 참 재밌는데 이걸 제가 참 들려드리지 못해서 좀 더 공부가 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래야죠 우리들이. 그 다음에 1651년에 효종 2년에 원두표라는 자가 계속 이 대동법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영의정 김육이 원두표의 거만함을 아래다 해가지고 보세요. 호접판서 원두표는 본래 남을 이기기 좋아하는 병통이 있어. 인신공격이죠. 네. 남을 비판할 때는 잠재우려면 인신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싫은 것은 반드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찌 다른 사람이 없기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제리의 고난을 전담하게 하십니까? 대동법에 대한 의논이 있으면서부터 한 번도 신을 찾아와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채통이처럼 무너지고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야. 대단히 오만하죠? 네. 이건 정치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치가는 이렇게 정치력을 갖고 자기의 지향하는 바의 뜻을 관철시켜야지 이게 성공하는 정치가예요. 바로 이런 걸 보면 지사로서의 김육, 학자로서의 김육, 사림으로서의 김육, 관료로서의 김육을 넘어서는 정치가 김육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겁니다. 이낙연한테는 통 없습니다. 북한은 무슨 무조건 인신공격을 하지만 인신공격을 할 사람한테는 하고 안 할 사람한테는 안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왕이 밀려요. 네. 그 대임을 뭐 구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오래 재임시켰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밀려주는 왕이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또 경상도의 안방준이 또 반대를 해요. 그것도 딱 퇴치해버립니다. 그래서 1652년 5월 16일자에 김육이 안방준의 상소를 이유로 면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아. 이번엔 딱 물러난 쪽으로 안방준을 제거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안방준은 사실 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니까 또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 졸기도 일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더 공부하실 분들은 어떻게 대동법을 했고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고 참 공부를 하실 분들은 실록을 통해서 더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약속했던 시간 제가 5시 54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55분이 됐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 실록으로 살펴본 김육의 삶까지 대동법 2편을 했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게 많아서 이제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쟁점 조선 역사 10번째 시간이죠. 오늘 우리 역사 최고의 개혁 대동법 제2편을 2편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청취해 주신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